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도시 파트로 넘어갈 건데, 먼저 도시 파트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인구 파트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파트가 지난 시간에 든 게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싶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같이 알아보고 싶어서 문제를 준비를 해봤어. 그래서 총 4문제 먼저 풀고서 이어서 우리 도시 파트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 싫다, 그냥 풀고 이거 보고 싶지 않다 하면은 넘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일단은 문제 같이 풀어볼게.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냈대. 인구 특성을 나타냈는데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고 있거든. 이럴 경우에 일단은 A, B, C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국가를 제대로 안 줬어. 그래서 일단 국가가 어딘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네. 자,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으니까 노스핀. 그래서 여기가 스웨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터키. 이거 알아야 되나 싶지만 여기는 아마 틀릴 수도 있어. 나도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일단은 말리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중위 연령과 합계 출산율은 원의 가운데 값이래. 중위 연령과 합계 출산율은 전부 다 원의 이렇게 가운데 값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중위 연령과 합계 출산율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총 인구래.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서 A, B, C가 어떤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위 연령과 합계 출산율 두 가지만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선진국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어디? 당연히 스웨덴. 선진국일수록 중위 연령은 어떻다? 높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진다. 그래서 스웨덴이 A일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 그리고 또 합계 출산율과 중위 연령 둘 다 중간에 위치해 있는 B가 터키에 해당할 거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위 연령은 제일 낮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C가 말리, 이게 해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한번 보자. 스웨덴은 높은 출생률로 인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대. 산하 제한 정책,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보다 인구의 성장이 더 빠르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들이 산하 제한 정책인데, 오히려 이 나라는 보면은 합계 출산율은 2명도 되지 않을 만큼 낮고 중위연령은 높은 국가지.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니라 산하,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B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B, 터키지. 터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아시아에, 그리고 일부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지. 그래서 역시 틀렸어.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방추형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C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의 글을 보면 이제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 이렇게 해서 유소년층이 많고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적어지는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어때? 방추형인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역시 아니다. 그리고 이제 A에서는 인구 과잉 문제가, C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서로 거꾸로지. A에서 오히려 중위 연령 높고 합계 출산율은 낮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 부족 문제. 그 다음에 C에서 오히려 여기는 뭐 산업 기반 이런 것도 없는데 합계 출산율이 거의 이제 6명에서 7명이지. 그러니까 어때? 인구 과잉. 애기는 계속 태어나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안 보이지 이게. C는 B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라는 보기거든. C는 B보다 말리는 터키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높다라는 내용인데, 다시 살릴게.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사람들 결국 먹여 살리는 건 청년층이니까 청년분의 유소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유소년 인구 부양비인데, 그럼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더 높으려면은 어때?
청년층과 유소년층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될까? 당연히 유소년층이 더 많아야겠지. 그러면은 C와 B 중에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국가. 당연히 중위 연령이 낮고 합계 출산율은 많은 편인 C가 더 유소년 비중이 높겠지. 그래가지고 C는 B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틀렸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국 배웠던 내용들이야.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A는, B는, C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사실 요 이번 보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지도를 봤어. 지도를 봤는데 어디가 어디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1, 3, 4, 5번은 다 풀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 표와 문제, 보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다음 문제야. 이번에는 그래프는 대륙간 인구 이동에 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주어져 있고 다 다는 남은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게 되면은 유출과 유입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이니까 인구 자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많이 살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게 사는 대륙은 어디일까? 라틴 아메리카거든. 그래서 이제 이 셋 중에서 두 개는 거의 엇비슷한데 하나만 유일하게 인구가 좀 적은, 이동 인구가 적은 편이지. 그래서 얘가 라틴 아메리카겠구나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추측에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해서 보니까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은 어때? 딱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경제 사정이 뛰어난 국가는 아니지. 그래서 나가 라틴이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라틴 지역고 아시아, 유럽이 있는데 이번엔 이제 아시아와 유럽 중에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은 유입 혹은 더 많은 유출 인구가 나타날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 너라면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니? 유럽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유럽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 라는 반응이 많겠지. 그러면 유럽에는 어떤 인구 비중이 높아? 당연히 유입 인구, 유입 인구의 비중이 더 높을 거야. 그럼 가와 다 중에 유입 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지역 어디? 다지. 그래서 여기가 유럽, 그다음에 가가 자연스럽게 아시아가 돼. 이제 문제 보기를 한번 풀어볼까? 가는 라틴 아메리카다. 빠르게 지우고 그다음에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맞는 보기야. 계속 볼게. 그다음에 유럽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온다. 맞을까 아닐까? 잘 모르겠다면은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뭐 좋은 곳으로 가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곳 중에서도 가까운 곳을 택하게 되지. 그래서 유럽으로 유입한 인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붙어있는 대륙에서 더 많이 온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유입 인구는 유럽의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입 인구 알겠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 인구는 아프리카의 유출 인구보다 적다. 보게 되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 인구 이만큼, 아프리카의 유출 인구 이만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대륙이 이제 어디인지만 먼저 알게 되면은 다른 보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번에 15번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엔 다행히 나라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50년 총부양비는 이집트가 가장 낮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용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면은 부양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총 부양비 같은 경우는 항상 먹여 살리는 거는 청년들이니까 여기에 유소년과 그 다음에 노년을 모두 더하면은 총 부양비. 유소년 같은 경우는 청년분의 유소년
마지막으로 노년은 그러면은 그렇지 청년분의 노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1950년에 총 부양비는 이집트가 가장 낮다. 총 부양비가 낮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작아야겠지. 그러면은 셋 중에 이제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야? 누가 봐도 독일이네. 그러면 이거는 틀린 보기. 그 다음에 1950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독일이 가장 높다. 역시 또 요거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높으려면은 청년 인구의 비중이 적고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커야 될 거야.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크지? 이번에는 이집트네. 그러면 이번 보기도 틀리겠지. 그 다음에 2015년 노년 인구 부양비 이번 이쪽이야. 노년 인구 부양비는 일본이 독일보다 낮다. 보게 되면은 두 지역의 노년층 인구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 한번 바꿔볼게. 자, 일본의 노년층 인구 비율, 독일의 노년층 인구 비율. 보게 되면은 일본이 애초에 노년층 인구가 훨씬 더 많네.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노년 부양비가 더 높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역시 틀렸고, 그 다음에 1950년에서 195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다. 인데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었지? 자연 증가율은 태어난 사람에서 죽은 사람을 빼면 된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1950에서 1955년 이때야. 출생률이 여기 있어. 한 23 정도로 잡자. 그 다음에 사망률이 거의 저기 있으니까 9 정도로 잡을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거의 한 51 잡고 사망률은 쭉 내려서 후하게 한 27 정도 잡아보자.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23 빼기 9 하면 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얼마? 51 빼기 27 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14, 여기는 24. 누가 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아? 이집트가 높지. 그러면은 일본이 이집트보다 낮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될 거야. 마지막으로 세 국가 중 2010년에서 2015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집트이다. 이 사망률 보면 되지 그냥. 아이고. 뭐야? 말을 잘못했어. 사망자 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망률을 볼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수를 봐야겠지. 단순히 사망률로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게 아니지. 그럼 일단은 2010에서 2015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일단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은 굳이 사망자 수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이대로만 보더라도 이집트의 사망률이 가장 낮으니까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이집트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가지고 요 이제 1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기말고사 문제에서는 방금 보았던 것만큼 이제 뭐 그렇게 국가의 빈칸을 놓거나 아니면 일일이 부양비를 계산하거나 사망률을 계산하거나 이 정도까지를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이제 이런 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보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보여주고 싶어서 문제 같이 풀어봤고 이어서 이제 오늘의 진도에 대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4페이지고 프린트 같은 경우는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의 도시라는 프린트 같이 참고하도록 할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게 도시 그리고 도시화니까 도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도시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다. 그래서 선진국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국가라고 하면은 도시화율이 일반적으로 80에서 90%까지 이제 나타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화율이 90%가 넘은 국가이기도 하거든. 말이 한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이제 인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라고 한다면은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이. 원래부터 도시였던 곳은 존재하지 않겠지. 원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이 점점 더 도시가 되어가는 것. 아니면은 어떤 좀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시적인 생활 양식.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도 도시화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도시화가 되었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제 그곳에 사는 인구가 증가한다. 점점 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도시화의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프린트나 교과서에서 보듯이 세계의 도시화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어떤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그래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이때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에서 도시화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니면 뭐 식민지들의 해방, 그 다음부터는 개발도상국들에서 되게 활발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표를 같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산업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왔고, 지금은 이제 거의 종착 단계에 다다라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교외화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의 중심부에서 오히려 벗어나려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도시에 살면은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어떤 복잡함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교통이 발달했잖아. 대중교통도 이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도로의 발달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도시에 가까이는 있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거주를 하지 않는 현상, 이런 거 이제 교외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선진국이 그 도시화가 이렇게 도시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었다면은 되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도시화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특히 이제 이 개발도상국들에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빠른 진행으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냐 알아보았더니 이런 거.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집을 짓는 속도가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이제 도시에 모이니까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아니면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되기도 해. 어떤 거냐면 뭐 되게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기반 시설의 부족.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집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한 5분 걸어가야지 도로가 나와. 그 다음에는 이제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비 오면 막 질척질척하고 물 고이고 그러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야 되고, 그런 현상들 전부 기반 시설 부족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제 같은 것들,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되면은 너무 무분별해지고 그래서 오염 같은 게 심해지거든.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거를 할 순간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냐면은 환경 오염도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람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도시라고 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다 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일자리 문제, 아니면 이제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충분한 돈을 월급을 챙겨줄까? 아마 아닐 거야. 왜냐면은 더 싼 돈을 받고도 대신 일해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내가 너한테 이만한 돈을 주면서 너를 써야 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저임금이나 아니면은 노동 문제,
사람을 이제 좀 험하게 대하고 그리고 뭐 그런 산업재해라고 하지 일을 하다 다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 그 가속화 단계를 지나고 있는 도시화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속화 단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 도시화 곡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서 이 곡선은 먼저 이쪽에는 도시 인구 비율이야.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도시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나라 한번 넣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화율이 거의 90%가 넘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정도 우리나라는 이미 종착 단계에 다다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에 대해서 좀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 인구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지. 그래서 당연히 도시화율은 낮은 상태. 그리고 도시화율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면은 이때 사람들의 주요 어떤 생계 기반은 어떤 걸까? 바로 농업일까요?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는 1차 산업이라고 하자. 요거 위주의 생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그 도시의 규모도 크지 않고 수도 많지 않고 인구도 집중되지 않고 20%가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제 그 도시 화율이 나타나고 인구의 대부분은 어디에 거주할까? 이 당시에는 인구의 대부분이 바로 도시가 아닌 촌락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급격히 도시화 비율,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속화 단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장 먼저 이촌향도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촌향도라는 말 자체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말 뜻이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 첫 번째로는 이런 도시화 단계가 이제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대부분 뭐 그 농촌에서의 일손이 좀 남게 돼. 농경의 기계화, 같은 땅을 이제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농촌에서 일손이 남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때?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혹은 그 농촌에서 밀려나서 어쨌든 전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촌락에서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도시를 살리고 갈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그 뭐 더 갈 사람도 없고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도시화율, 그러니까 점점 더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중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이만큼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때 그 단계를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쯤이면은 거의 다 종착 단계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어떤 메리트가 있지 않고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도시화율은 오히려 더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견해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있구나. 처음에는 도시가 좋다고 다 몰려갔지만 너무 많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도시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도시화율이 낮아질 수도 있구나 라는 그냥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먼저 이제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선진국의 도시화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촌향도에 의해서 급속한 팽창이 나타나게 됐고 시작점이 이제 1800년대 중반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끝이 이제 한 1900년대 중반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 반면에 이제 빨간색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인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900년대에서도 중반을 넘어서 도시화가 시작이 되고 끝은 어때? 1900년대가 끝나기도 전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촌향도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자연 증가, 인구의 자연 증가가 같이 결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도시로 이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도시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농경 사회에서는 아이가 재산이지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 출산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아이는 이 자연 증가가의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속하게 이제 인구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촌향도만 여기는 이촌향도의 자연 증가까지 같이 겹쳤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갈게.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역별로 도시 인구의 비율에 대해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 실제로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50%가 넘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야?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1950년대 한번 볼까? 1950년대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아시아나 아프리카 두 대륙은 거의 도시화율이 도시 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고 이때 당시에는 북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오세아니아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게 돼서는 어떨까? 여전히 이제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높은 편이지만 지금은 어때?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순서대로 좀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는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많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화율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아메리카가 조금 특수하게 우리는 이제 남아메리카도 비슷하게 개발도상국으로 먹는데 남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일찍이 도시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식과는 다르게 도시화율이 높은 상태다. 이런 거 한 가지 기억을 해놓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좀 흔히 하기 쉬운 착각인데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도시화가 됐으니까 아시아의 도시인구 비율도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아에는 워낙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워낙 많은 인구들 중에서는 당연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인구도 많겠지.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둘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높은 지역은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아메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랑 묶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도시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을 남아메리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아시아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들 보고 싶으면은 교과서 7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국가 및 지역별 도시화율 그 표를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데이터가
언제 기준이니? 2014년 기준이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시아는 절반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이 순서대로 이제 도시화율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지역들은 워낙 도시화율이 높은데 저기 이제 인구 10억 사는 인도 아니면 그 주변 다 합치면 거의 13억 살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들이 다 좀 도시화율을 깎아먹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도시화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어서 세계도시에 대해서 앞에 문제를 푸는 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지금 강의의 시간이 짧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계도시부터는 학교 와서 수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혼자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남은 파트는 우리 학교 와서 요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은 학교에서 만나요.